자, 이제 이어서 수업을 진행해 봅시다.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뭐랑 이어지느냐 하면 처음 부분의 실종과 소설 첫 부분의 실종 사건과 연결되고 있죠. 황만근의 실종 사건과 연결이 돼서 이제 시점이 다시 현재로 돌아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이거를 통해서 사실 세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길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황만근이 죽었다라고 세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아들이 안고 돌아왔다, 뼈를 담고 돌아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황만근의 죽음에 약간 비극성을 더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 경운기도 돌아왔다. 수레는 떼어내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실려 돌아왔다. 황만근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약간 되게 좀 뭐랄까 상대의 죽음에 대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되게 담담하게 서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고를 사라니까.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결말 부분이 되는데, 결말 부분 들어가기 전에 그거 얘기를 좀 할게요. 결말 부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민 씨의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민 씨가 이 글에 서술자 시각으로 나와요. 서술자 시점은 3인칭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3인칭 정지조작가 시점이긴 합니다만은 누구의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느냐면 민 씨의 시각으로 갖다 바라보기 때문에 이 민 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꽤나 중요합니다. 이 소설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황만근의 어떠한 그 언행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죠. 간접적으로 전달이 아니라 관찰하여 전달함으로써 전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느냐면 황만근의 면모를, 황만근의 이게 무슨 것이야? 황만근의 뭐 품성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황만근의 면모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간접 제시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역할 하나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만근을 통해서 비판의 대상인 누구를? 사람들. 이 작품 속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되겠죠. 모습을 황만근과 대조하여 제시를 함으로써 뭐가 드러난다? 작가의 비판의식이 드러나죠. 비판의식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말 부분에서 뭐가 나올 거냐면 황만근의 삶에 대한 어떠한 평가를 묘비명에 담거든요. 묘비명에 담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황만근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세 가지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민 씨의 역할. 어서 갈게요. 황만근, 황 선생은 방근이는이라고 하지 않고 황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집합 황 선생. 자, 이 황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황만근을 우러러 높게 얘기한다. 뭐 존경한다도 맞고 뭐 우러러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고평가한다? 고평가한다? 존중. 예찬. 그렇죠. 예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찬적 태도. 예찬적 태도로 인해서 뭐가 변했어? 존칭. 그렇죠. 존칭으로 호칭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어리석게 태어났을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지가 돌아왔다. 여기서 신지가 뭘까요? 신명스럽고 기묘한지. 고마워. 잘 읽어줬다.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혜와 연결되는 거야.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듯이 덮어주고 땅이 은혜롭게 불의를 대어 알껍질을 까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뭐와 안 어울리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거야. 이게 그렇죠. 속세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주고자 한 겁니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누구의 평가죠? 민씨. 민씨의 평가. 뭐와는 다른? 말씀. 말사람. 그러니까 세간의 평가와는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뭐 이제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라는 거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뭐 위대한 혹은 유명한 철학자 혹은 아니면 사상가가 자신의 그 저서들 있잖아. 자기가 이렇게 쓴 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되기도 하죠? 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분석되고 해석되고 악용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민씨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입으로 타는 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 행동을 한다. 그렇죠. 몸소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천하는 삶의 지혜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는 거야.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는 건 뭐 글로, 기록으로 남겼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 황만근은 어떠한 사람이다? 실천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여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다. 부지런하고 근면했다라고 하는 역시나 인품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죠. 황만근의 인품, 성격. 성격, 인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빚만 남는 상황에서 요게 이제 빚만 남는 농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당대에 뭘 확인할 수 있어? 농사꾼의 애완? 뭐 농사꾼의 애완일 수도 있겠지만 농사꾼의 애완이라기보다는 너무 힘든. 당대 농촌 형식이 되겠죠. 동현이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개의치 아니하였다.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하였고 이타적인 면모. 공연은 자기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 요게 이제 이타적인 면모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하늘이 내린 효자로서 평생 어머니 봉양을 극진히 했다. 그쵸? 고기 반찬들 챙겨드리고.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고 훈육을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하여 마음으로 감복시켰다. 아버지로서도 굉장히 뭐랄까 따뜻한 사람이자 뭐랄까 부성애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선생은 천성이 술을 좋아했는데 술은 좋아했나봐요. 사람들은 선생이 가난한 것은 술 때문이라고 했다. 이 양심도 없는 마을 새끼들. 그 마을 일을 할 때 제대로 뭐만 쳐줬어도 1급만 쳐줬어도 가난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왜? 그만큼 마을에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근데 온갖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거 다 시켜놓고서는 일당도 제대로 주지 않아 놓고서는 야, 니 가난한 거는 임마 새끼야. 니가 술 마셔서 그래. 쟤들은 술 안 먹어. 자, 그러나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민씨의 평가죠. 선생은 어느 농사꾼보다 부지런했고 농사일에도 이거 있었다. 문정 땅과 나이가 들어 농사가 힘에 부친 사람들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다. 농사를 짓 때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남으면 술을 빚어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약간 뭘 거스르지 않는 태도야.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태도죠. 억지로 뭐 화학 비료 넣고 뭐 아니면 뭐 해가지고 억지로 막 이제 그 생산성을 높인다든가 혹은 아니면 욕심을 내가지고 남으면 뭐 술을 빚는 것이 아니라 술로 갖다가 빚어서 파는 것보다 쌀 파는 게 더 비싼데라고 하면서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무릎이야 씨. 여기에서 드러나는 게 황만건의 태도가 드러나는데 어떠한 태도냐면 황만건의 태도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라는 건 뭐 이제 약간 상상해보면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수레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준 건 이제 술 마시고 나서 쉬했겠지. 그러므로 자, 이 부분 그러므로 선생은 술로서 망한 것이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간 것이다. 표현이 되게 멋들어지죠? 이 부분에서 약간 뭐가 드러나느냐 하면 황만건의 삶 중에서도 이제 음주에 관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음주에 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남들은 뭐라고 했지만 네가 가난한 건 술 때문이다 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선생은 이 황만건은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간 것이다. 인생이 술이었자 그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서 점점 어려운 말이나 있어 보이는 말을 자꾸 쓰고 있는데 이게 도시 사람이라서 그런가 이게? 어쨌든 선생이 마시는 막걸리는 밥이면서 사직의 신에게 바치는 헌주였다. 힘의 근원이고 낙천의 뼈였다 라고 하면서 이제 황만근의 어떤 술을 좋아하는 성품 이런 걸 약간 뭐 하고 있죠? 약간 뭐 과장이라기보다는 미화하고 있죠. 그렇죠? 뭐 과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뭐 어쨌든
것을 약간 미화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전일에 선생은 경운기를 끌고 면 소재지로 갔지만 이거 누구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장놈이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 네. 경운기를 타고 온 사람이 없어 같이 갈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선생은 다시 경운기를 끌고 백리길을 달려 약속 장소인 군청까지 갔다. 뭐 이거를 보면 여기까지를 보면 황만근의 무식함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날 이 농기걸기는 뭐야? 농민걸기 대회에서 사실 진짜 그 뜻을 표명한 것은 누구밖에 없는 거야? 이 황만근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가는 동안 선생은 여러 번 차에 부딪힐 뻔했다. 이게 굉장히 편하지만 것이 아니라 갖은 고생을 하면서 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묶어둘게. 마른 봄바람에 섞인 먼지가, 그쵸, 미세먼지가, 그쵸, 황사가 눈을 괴롭혔다. 날은 흐렸고 추웠다. 이윽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근데 재수도 더럽게 없이 경운기는 오픈카란 말이에요. 네. 게다가 덮는 것도 없어. 오픈카인데도. 경운기에는 비를 피할 만한 덮개가 없어서 선생은 뼛속까지 젖어드는 추위에 몸을 떨었다. 선생이 군청 앞까지 갔을 때 이미 대회는 끝나고 아무도 없었다. 이게 야이씨. 지금이야 뭐 톡을 주고받든 아니면 뭐 전화를 하든 하면 되겠습니다만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었어 가지고 더 약간 황만근의 죽음에 대한 비극성이 심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고생을 한 사건 당일의 어떤 행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약간 비극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냥 진짜로 술 먹고 그냥 지가 사고 나서 음주 사고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쭉 늘어놓음으로써 억울하지 않겠어? 같은 뉘앙스를 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더 좀 슬픈 부분이죠. 네. 이게 이제 뭐 나레이션이나 혹은 아니면 영화나 이런 걸로 제작됐으면 또 되게 슬픈 부분 중에 하나죠. 어머니에게 가져다 줄 생선을 사고 그 와중에 어머니한테 가져다 줄 생선을 사갖고 오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몸을 녹인 선생은 날이 어두워오는 줄도 모르고 경운기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경운기에는 빠르게 달리는 차량의 주위를 끌만한 표지가 없어서 그쵸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스카치처럼 이렇게 스티치라고 하나 이렇게 해놔서 이제 뭐 빛 반사가 되게 해놓는 그런 게 있든 혹은 아니면 뭐 미등이 제대로 있건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네. 없어서 선생은 몇 번이나 사고를 당할 뻔하였다. 그때마다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어두워지면서 경운기는 길 옆에 논으로 떨어졌고 수레는 부서졌다. 요게 이제 그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아까 전에 고기와 마찬가지로 이 생선 같은 경우에도 뭐와 연결되는 거야? 가족에 대한 애정과 정성 혹은 아니면 요거는 뭐 효심과 연결이 되겠죠? 요 생선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를 위한 거니까. 어디 갔어? 결국 선생은 그 밤에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선생은 경운기에 실려있는 땅의 젖. 자, 누가 봐도 땅의 젖이 뭘까요? 아까 전에 언급했던 거에 따르면 술이죠, 술.
막걸리에 취하여 경운기 옆에 앉아 경운기를 지켰다. 그러나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않았다. 트랜스포머가 아니니까요. 자, 범블비였으면 지켜줬겠지.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그 황만근의 죽음의 사유를 확인할 수가 있죠. 황만근이 죽은 그런 사연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 꿈을 경운기라고 하면 그까지만 그냥 내비두고 길 따라서 슬슬 오든가 아니면은 히치하이킹을 해가지고 오거나 해도 되는 거였는데 이 경운기 지켜주다가 저체온증으로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추위와 졸음으로부터 선생을 지켜주지 못했다. 선생이 좀 더 살았더라면